40년간 가장 믿었던 친구가 제 남편을 조종하고 딸을 빼앗고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사기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65 할머니인 제가 겪은 일입니다. 한 권의 일기장이 폭로한 40년간의 거짓말. 그 끔찍한 진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2023년 10월 15일 일요일 오후 3시 베란다에서 국화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65 전직 초등학교 교감으로 은퇴한 지 벌써 5년째예요. 15평 남짓한 작은 아파트의 베란다에서 내려다 보이는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혼자 산 지 3년째, 이제는 적적한 저녁 시간도 익숙해졌죠.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순자님 계시나요? 고인의 유품을 전달해 드리러 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박스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영애 씨께서 남기신 물건입니다. 영희. 한 달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제 40년 절친의 이름이었습니다. 박스를 받아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져 3일 만에 세상을 떠난 영희. 장례식에서도 유족들이 영희 이모가 가장 아끼던 친구분이라며 이 박스를 꼭 전해달라고 했었죠. 조심스럽게 박스를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 몇 장, 우리가 함께 찍은 여행 사진들, 그리고 맨 아래 가죽 표지에 묵직한 일기장 한 권이 있었습니다. 표지에 작은 글씨로 1983부터 2023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40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익숙한 영희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83년 3월 15일. 오늘 신입교사 박순자를 만났다. 모두가 그녀를 칭찬한다. 똑똑하고 밝다고.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하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왜 영희는 저를 불편해했을까요? 다음 페이지. 1983년 9월. 순자는 정말 순진하다. 내가 친절하게 대하는 게 진심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몇 장을 더 넘겼습니다. 1985년 5월 20일. 결심했다. 순자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 이제부터 순자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남편도 딸도 직장도 행복도. 순자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평생 알지 못할 것이다. 국화차를 든 손이 너무 떨려서 찻잔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정말 제가 알던 그 영희가 쓴 글일까요? 기억을 되짚어 올라가 봤습니다. 1983년 봄, 저는 25세의 새내기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초등학교에 발령받았죠. 첫 출근 날 교무실에서 혼자 어색하게 서 있을 때였어요. 새로 오신 선생님이죠? 박영희예요. 3학년 담임이고요. 환한 미소의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고향 전라도, 심지어 생일도 일주일밖에 차이 나지 않았어요. 첫날부터 우리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대화했습니다. 순자야, 혼자 점심 먹지 말고 나랑 먹자. 순자야, 퇴근 후에 차 한잔 할까? 영희는 제게 첫 번째로 다가온 사람이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의 저에게는 정말 고마운 존재였죠.
몇 달 후 영희는 저를 자신의 하숙집으로 초대했습니다. 8평 남짓한 작은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순자야, 우리 평생 친구하자. 그날 밤 영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한 말이었습니다. 저도 마음을 열고 답했죠. 응, 영희야. 우리 늙어서도 함께 있자. 그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는 진실한 우정이라고 믿었어요. 1984년 우리는 함께 같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15평짜리 투룸을 반반 나눠 쓰기로 했죠. 월세 15만 원을 각자 7만 5천 원씩 부담했어요. 순자야, 이렇게 같이 살면서 서로 의지하며 살자. 매일 아침 함께 학교에 가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하며 하루 일과를 나눴습니다. 마치 자매처럼 지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영희는 늘 저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어요.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장래 희망이 무엇인지, 심지어 어떤 향수를 좋아하는지까지. 순자야, 난 내가 참 좋아. 그래서 너의 모든 걸 알고 싶어. 그때는 친구로서의 관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일기장을 읽고 나니 전혀 다른 의미였던 것 같아요. 일기장을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1984년 12월. 순자의 모든 취향을 파악했다. 이제 그녀에게 완벽한 남자를 소개할 시간이다. 민수는 내가 3년간 공들여 키운 작품이다. 순자의 이상형에 맞춰 완벽하게 만들어졌다. 민수, 제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일기장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어요. 급히 받아들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민수에게 순자의 모든 정보를 주었다. 좋아하는 꽃백합, 좋아하는 음식 냉면, 좋아하는 영화 로맨스, 심지어 어릴 때 기른 강아지 이름 뽀삐까지. 순자는 운명적 사랑이라고 착각할 것이다. 1985년 봄. 첫 만남 성공. 순자는 백합을 들고 나타난 민수를 보며 운명이라고 믿었다. 계획대로다.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1985년 봄 영희가 소개해준 남자가 바로 민수였어요. 첫 만남에서 민수는 마치 저를 오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순자 씨는 백합을 좋아하시나 보네요. 저도 백합을 제일 좋아해요. 첫 데이트 때 그가 백합 한 다발을 들고 나타났을 때 저는 정말 운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취향이 이렇게 같을 수가 있나? 라고 감탄했었는데 일기장의 다음 장. 1985년 12월. 순자와 민수 결혼식. 내가 신부 들러리를 섰다. 순자는 눈물 흘리며 고맙다고 했다. 어리석은 여자. 이제부터 35년간의 거짓 결혼 생활이 시작된다. 현기증이 났습니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 입은 저를 영희가 꼭 안아줬어요. 순자야, 정말 축하해. 너 같은 친구가 행복해야 나도 기뻐. 그 눈물이 진짜라고 믿었는데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아직 읽지 못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1987년 딸 미영이 출생 기록, 2004년 미영이 유학 기록, 2010년 제 교장 승진 탈락 기록, 2020년 이혼 기록, 모든 순간에 영희가 있었습니다. 베란다 밖 늦은 오후 햇살이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제 인생의 모든 순간, 사랑도 결혼도 출산도 이혼도 모두 영희의 각본이었다니. 숨을 깊이 들이쉬고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두려웠지만 끝까지 알아야 했어요. 왜 영희는 이런 짓을 했는지, 무엇 때문에 제 인생을 40년간 파괴했는지. 그러나 저는 그때 미처 몰랐습니다. 1985년 봄 영희에게 어떤 비극이 있었는지, 그것이 어떻게 40년 복수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복수가 제 딸에게까지 얼마나 잔인하게 뻗어 있었는지를 일기장을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1985년 8월 3일, 순자와 민수의 첫 데이트가 완벽하게 성공했다. 민수는 내가 시킨 대로 순자 앞에서 연약한 남자를 연기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어서 여성의 따뜻함을 그리워한다는 설정이 특히 효과적이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기억이 생생했어요. 민수가 어머니 이야기를 하며 눈시울을 붉혔던 모습, 그때 제가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순자는 예상대로 모성 본능을 발휘했다. 민수를 돌봐주려고 애쓰는 모습이 우스꽝스럽다. 하지만 계획대로다. 6개월 안에 결혼까지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민수는 저를 만나기도 전에 이미 영희의 조종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1985년 10월, 순자가 민수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계획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 민수에게 청혼하라고 지시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기억이 떠올랐어요. 한강공원 벤치에서 민수가 무릎 꿇으며 반지를 꺼냈을 때, 순자 씨, 나와 결혼해 주세요.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는 울먹이며 네라고 대답했었죠. 하지만 그것도 영희의 각본이었다니. 1985년 12월 7일, 결혼식. 순자는 행복에 겨워 있다. 민수도 연기를 잘한다. 하지만 오늘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순자를 천천히 무너뜨릴 것이다. 2020년 이혼할 때까지 정확히 35년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7년 3월, 순자가 딸을 낳았다. 민수에게 미리 아들을 원한다고 말하게 했다. 순자는 딸을 낳아서 미안해하며 더욱 헌신적인 아내가 될 것이다. 기억났습니다. 딸 미영이를 임신했을 때 민수는 계속 아들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초음파에서 딸이라는 걸 확인하고도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었죠. 순자는 예상대로 죄책감을 느끼며 민수에게 더욱 잘해주려고 애쓴다. 완벽한 아내가 되려고 자신을 혹사시키는 모습이 딱하면서도 우스꽝스럽다. 35년간 저는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민수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더 좋은 아내가 되려고 애썼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 싸기, 퇴근 후에도 집안일에 매달리기, 주말마다 시댁 안부 묻기. 1990년, 순자가 승진을 위해 야근하는 날이 많아졌다. 이때가 기회다. 민수와 나의 특별한 만남을 늘려가고 있다. 순자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특별한 만남.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설마 민수와 영희가.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교감 승진을 준비하며 바쁘게 지낼 때 영희가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순자가 바쁘니까 민수 오빠 외롭겠다며 저녁을 해주기도 했죠. 고마운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 씨는 3년 전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성격 차이라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3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죠. 민수 씨, 저예요. 순자, 순자, 무슨 일이야?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전화 너머로 민수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데요? 이제 와서 무슨 영희에 관한 이야기예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다음 날 오후 2시 동네 카페에서 민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68이 된 민수의 얼굴은 많이 늙어 있었어요.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등도 좀 구부정해졌죠. 커피 드실래요? 응.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이렇게 어색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민수 씨, 영희가 남긴 일기장을 봤어요. 민수의 손이 커피잔을 잡은 채 멈췄습니다. 일기장? 당신과 저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그게 무슨, 솔직히 말해주세요. 내가 35년간 속아서 살았던 게 맞나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 씨, 대답해 주세요. 긴 침묵 끝에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요. 그 짧은 2글자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영희를 좋아했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82년에 영희를 만났지. 나는 그때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었고 영희는 이미 교사였어. 나보다 똑똑하고 당당한 여자였지. 그런데 영희가 나를 거절했어. 나는 더 큰 꿈이 있다. 당신 같은 남자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어. 민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1년 후에 영희가 다시 연락했어. 좋은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 대신 조건이 있다고. 조건이요? 그 여자와 결혼해서 행복한 척 연기하라는 거였어. 대신 영희가 내 공무원 시험도 도와주고 승진도 밀어준다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결혼한 거예요? 처음엔 그럴 생각이었어. 하지만 민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순자 씨와 지내면서 정말 사랑하게 됐어. 이건 진심이야. 그럼 왜 이혼했어요? 영희가 협박했어. 35년간의 거짓말을 순자에게 다 말하겠다고. 나는 당신이 충격받을까봐. 카페를 나오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편도 딸과의 관계도 모든 것이 영희의 각본이었어요. 순자 씨, 민수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당신도 미영이도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건 진짜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구부정한 어깨. 이 모든 세월이 헛된 것이었다니.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읽지 않은 일기장에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이 숨겨져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특히 미영이가 유학을 떠나던 그 시기. 딸과의 관계는 어떻게 파괴되었을까요? 18년간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정말 단순히 바쁜 일정 때문일까요? 일기장 중간쯤에서 2004년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종이를 넘길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4월 15일, 미영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다. 이제 본격적인 2단계 작전을 시작할 때다. 순자와 딸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미영이, 제 유일한 자식? 20년간 미국에서 만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딸의 이름이었어요. 일기장을 더 읽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영희가 제 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될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영희가 딸에게 어떤 거짓말을 심어줬는지, 그리고 20년간 딸이 저를 얼마나 미워하며 살았는지를. 미영이는 사춘기라 엄마와 자주 다툰다. 이 시기가 기회다. 미영이와 단둘이 만날 때마다 순자의 험담을 심어준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엄마가 너한테만 엄격한 이유는 내가 딸이라서 실망스러워서야. 엄마는 아들을 원했는데 내가 딸이라서 늘 아쉬워하셔. 엄마는 일이 너보다 중요해. 이런 말들이 특히 효과적이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시절 미영이가 저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엄마는 왜 나한테만 이래? 내가 아들이 아니라서 미안해. 엄마는 나보다 일이 더 중요한 거 맞지? 당시에는 단순한 사춘기 반항이라고 생각했는데 영희가 심어준 말들이었던 겁니다. 미영이가 유학을 원한다고 순자에게 말했다. 내가 3개월간 공들인 결과다. 한국에 있으면 엄마 때문에 숨이 막힌다. 미국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말까지 완벽하게 학습시켰다. 2004년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 미국 유학 가고 싶어. 고등학교 2학년이던 미영이가 갑자기 한 말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유학? 갑자기 왜? 한국에서는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없어. 그리고 미영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웠어요. 엄마랑 같이 있으면 숨이 막혀. 그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미영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엄마는 나를 진짜로 사랑한 적이 없잖아. 아들을 원했으면서 나 때문에 참고 사는 거잖아. 일기장을 보니 그 대사조차 영희가 준 것이었습니다. 2004년 11월, 미영이에게 엄마랑 같이 있으면 숨이 막힌다는 표현을 가르쳤다. 순자가 가장 상처받을 말이다. 2004년 12월, 순자를 설득했다. 요즘 시대에는 글로벌 경험이 필수다. 미영이 같은 똑똑한 아이는 미국에서 더 잘할 것이다. 민수도 내 편이었다. 순자는 결국 포기했다. 기억났습니다. 영희가 우리 집에 와서 말했었어요. 순자야, 미영이 보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요즘은 다 그래.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우리 딸 똑똑하니까 미국에서 잘할 거야. 저는 반대할 명분을 잃었습니다. 2005년 3월, 미영이가 미국으로 떠났다. 인천공항에서 순자가 우는 모습을 봤다. 하지만 미영이는 한 번도 엄마를 쳐다보지 않았다. 완벽하다. 인천공항 그날이 생생합니다. 잘 가, 미영아. 자주 연락하고. 네. 냉랭한 대답 한마디뿐이었죠. 18세 딸이 혼자 미국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일기장을 덮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미영이와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을까요? 1년 전 추석 때였던 것 같아요. 그마저도 10분도 안 되는 형식적인 안부 인사였죠. 미국 시각으로는 새벽 2시였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헐로 20년간 미국에서 살다 보니 이제는 영어가 더 자연스러운 목소리였어요. 미영아, 엄마야. 맘,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해? 여기는 새벽인데.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미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영희 이모에 대해서. 영희 이모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어. 아, 미안. 장례식 못 가서. 그게 아니라 영희가 우리 사이를. 맘, 지금 꼭 이런 얘기 해야 해? 미영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나 내일 중요한 미팅 있어서 일찍 자야 하거든. 미영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줘. 중요한 얘기야.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5분만. 5분 안에 끝내. 영희 이모가 남긴 일기장을 봤는데 또 영희 이모 얘기야? 맘, 솔직히 말해. 영희 이모 돌아가셨다고 험담하려는 거야? 아니야, 미영아. 진짜 중요한. 맘, 난 이미 다 알고 있어. 미영이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영희 이모한테 들었어. 맘이 얼마나 나를 부담스러워했는지, 아들이 아니라서 얼마나 실망했는지. 그게 아니야. 영희가 거짓말을 한 거야. 거짓말? 맘, 내가 바보야? 18년 동안 같이 살면서 맘의 마음을 몰랐을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아,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그럼 왜 20년 동안 한 번도 미국에 안 왔어? 왜 내가 아플 때도 졸업할 때도 옆에 없었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미영이가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맘, 난 이제 36이야. 내 가족도 있고 내 인생도 있어. 더 이상 어릴 때 일로 맘을 원망하지도 않아. 그냥 남남처럼 살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5년 결혼 생활도 20년 모녀 관계도 모두 영희가 파괴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해봐야 누가 믿어줄까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혼자 사는 15평 아파트, 월 50만 원에 적은 연금. 이게 40년 인생의 결과였어요. 영희는 이미 죽었고 증거도 일기장뿐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도 없고 사람들이 믿어줄 리도 없었어요. 오히려 친구 죽었다고 험담한다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죠.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에 빗방울이 세차게 부딪혔어요. 그때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읽지 않은 2020년 기록. 영희가 죽기 직전까지의 일기가 있을 거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을 펼쳤습니다. 2023년 8월 10일. 순자가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다. 남편과는 이혼, 딸과는 20년간 단절, 친구는 나쁜. 40년 계획이 드디어 완성되었다. 그런데 다음 문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실수가 있었다. 순자가 18년간 미영이에게 보낸 편지와 이메일 247통. 나는 모두 가로챘지만 순자가 보냈다는 기록은 남아있을 것이다. 언젠가 미영이 물었었다. 영희 이모, 왜 엄마는 나한테 연락을 한 번도 하지 않을까요?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혹시 미영이가 알게 된다면 247통. 저는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뒤졌어요. 오래된 다이어리가 나왔습니다. 2005년부터 2023년까지 빼곡하게 적힌 기록들. 2005년 3월 15일 미영이 생일편지 발송. 영희 통해. 2010년 5월 8일 이메일 발송. 영희가 알려준 주소로. 201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이메일 계좌이체 30만 원. 정말 247통이 맞았습니다. 미영이는 한 통도 받지 못했지만 제가 보냈다는 증거는 남아 있었어요. 이거면 딸에게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비가 그치고 달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딸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 247통의 연락 기록이 그 열쇠였어요. 그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영희가 왜 40년 동안 저를 이렇게 증오했는지, 그 시작점에 숨겨진 1985년 봄의 비극을. 새벽 3시 잠들 수 없어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18년간 미영이에게 보낸 연락들의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다이어리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2005년 3월 15일 미영이 18세 생일 편지 영희에게 전달 부탁. 2005년 5월 8일 어버이날 편지 가족사진 동봉. 영희 통해. 2010년 1월 10일 이메일 시작. 영희가 알려준 주소 미영. 파크 2010 지메일. 캄. 5년간 편지 60통. 13년간 이메일 187통. 총 247통이 정확했습니다. 컴퓨터로 문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날짜, 내용 요약, 동봉했던 사진이나 송금 내역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2015년 3월 15일 28세 생일 이메일 대학원 졸업 축하 50만 원 송금. 202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이메일 결혼 축하 100만 원 송금. 새벽 6시가 되어서야 작업이 끝났습니다. A4 용지 15장 분량의 완벽한 편지 목록이 완성되었어요. 이것이면 미영이에게 제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증명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미영이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전화는 또 거절당할 것 같아서 이메일을 선택했어요. 신중하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목 엄마가 18년간 보낸 247통의 연락에 대해. 본문을 신중하게 작성했습니다. 미영아, 어제 통화에서 제대로 말을 못해 미안해. 엄마는 18년 동안 너에게 편지 60통, 이메일 187통을 보냈어. 내 생일마다, 명절마다, 그냥 보고 싶을 때마다. 하지만 영희 이모가 모두 가로챘다는 걸 알게 되었어. 영희가 직접 쓴 일기장에 고백되어 있었거든. 첨부 파일을 확인해 보렴. 엄마가 보낸 모든 연락의 기록이야. 샌드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답장이 올까요? 아니면 이것도 무시할까요? 3시간 후 핸드폰에 알림이 떴어요. 미영이에게서 답장이 온 거였습니다. 맘, 정말이야? 247통이나? 나는 한 통도 받지 못했어.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미영이와의 대화가 조금씩 풀리면서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일기장에 찢어진 첫 페이지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1983년 이전 영희가 왜 저를 미워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졌어요. 영희의 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영희의 조카가 아직 집 정리를 끝내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병원 서류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1985년 3월 25일자 낙태동의서, 환자명 박영희 만 27세, 임신 주수 8주, 보호자 서명란 공란,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 밑에는 1985년 5월 진단서가 있었어요. 낙태 후 합병증으로 인한 자궁 손상, 향후 임신 가능성 희박, 영희는 불임이 되었던 겁니다. 상자 바닥에는 찢어진 일기장 페이지들이 있었습니다. 1985년 2월 14일 철수 선생님께 고백했다. 하지만 거절당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박순자 선생님이다라고. 철수 선생님, 학교에 새로 부임한 35세의 체육 선생님이었죠. 잘생기고 다정했던 분. 2월 20일 학교 회식. 술에 취한 철수 선생님과 함께 있었다. 내가 유도했다. 이렇게 하면 순자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다음 페이지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3월 5일 임신했다. 철수 선생님께 말했다. 책임져 주세요라고. 3월 10일 철수 선생님이 말했다. 취중 실수였다. 나는 순자를 사랑한다. 미안하지만 책임질 수 없다. 순자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3월 25일 혼자 낙태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5월 15일 병원에서 통보받았다.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순자 때문이다. 모든 게 순자 때문이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40년 전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철수 선생님이 저를 좋아한다는 것도, 영희가 그분을 좋아했다는 것도, 만약 제가 알았다면?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영희의 고통도 이해가 갔어요. 첫사랑의 거절, 혼자 겪은 낙태, 평생 불임, 그렇다고 해서 40년 복수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었지만, 다음 날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영희 이모가 엄마한테 왜 그랬는지 알게 됐어. 모든 것을 설명해 줬어요. 1985년 봄의 비극, 영희가 겪었던 아픔, 모든 것을 설명해 줬어요. 40년 전의 실수, 영희의 첫사랑, 그리고 그것이 영희 복수의 동기가 되었다는 것까지. 그렇다고 해서 영희 이모가 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엄마 마음이 씁쓸하고 아프네. 그건 맘 잘못이 아니야. 미영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엄마는 몰랐잖아. 게다가 영희 이모가 선택한 방법은 잘못됐어. 아무리 아파도 다른 사람 인생을 파괴할 권리는 없어. 딸의 위로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 후로 매일 통화했습니다. 미영이는 20년간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놨어요. 대학 시절, 직장 생활, 결혼, 그리고 5살 딸 소피의 이야기까지. 나 결혼했다고 말했었지. 남편 이름은 데이빗. 한국계 미국인이고 회계사야. 그래, 좋은 사람이구나. 응,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소피, 엄마 외손녀도 있어. 외손녀.
5살인 소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소피 사진 보여줄래? 화상통화로 바꿨습니다. 20년 만에 제대로 보는 딸의 얼굴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여전히 제 딸이었어요. 자, 소피야. 할머니께 인사드려. 작고 귀여운 아이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헐로 그랜드마. 영어로 인사하는 외손녀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안녕, 소피야.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미영이가 통역해줬습니다. 소피가 서툰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할머니라고 인사했어요. 일주일 후 미영이에게 택배를 보냈습니다. 20년간 사지 못했던 생일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들을 한꺼번에 보냈어요. 비록 늦었지만 딸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특히 소피를 위한 한복을 주문 제작했습니다. 분홍색 저고리에 연두색 치마, 옷에 아이 사이즈로 3일 후 미영이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한복을 입은 소피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맘, 소피가 할머니 선물 정말 좋아해. 매일 한복 입고 집안을 돌아다녀. 그리고 맘, 나 한국 가고 싶어. 20년 만에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딸이 한국에 오겠다고 하다니. 정말이야, 미영아? 응. 소피도 할머니 나라가 궁금하다고 해. 다음 달에 갈게. 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딸과 외손녀가 지낼 공간을 만들어야 했어요. 65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괴롭혔던 영희의 일기장은 서랍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증거로 보관하되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거실에는 소피의 사진을 걸었습니다. 화상통화로 찍은 스크린샷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어요. 다음 날 아침 미영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맘, 다음 달까지 기다릴 수 없어. 2주 후에 갈게.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그리고 맘, 나 한국에서 몇 년 살까 생각 중이야. 소피가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면서 한국 문화도 배웠으면 좋겠어. 40년간의 거짓말, 35년간의 거짓 결혼, 20년간의 단절. 하지만 이제는 끝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지만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어요.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사랑은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딸과 외손녀가 한국에 와서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울지. 2024년 2월 15일 인천국제공항. 20년 만에 딸을 마중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잠이 오지 않아서 2시간 일찍 공항에 도착했어요.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길던지. 손에는 미영 소피 웰컴 투 코리어라고 쓴 작은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지만 20년 만에 보는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오전 10시 30분 문이 열렸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과연 딸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꿔놓았을까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맘, 엄마. 익숙한 목소리. 돌아보니 미영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36이 된 딸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만큼은 여전히 제가 기억하는 그 미소였죠.
그리고 미영이 손을 잡고 있는 작은 아이. 5살 소피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소피가 한국말로 인사했습니다. 미영이가 비행기에서 가르쳐 준 모양이었어요. 소피야,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무릎을 꿇고 소피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 제 품에 안기는 순간 20년간의 공허함이 한순간에 채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했습니다. 15평 아파트가 갑자기 북적거렸어요. 미영이의 캐리어, 소피의 장난감들, 그리고 한국 할머니를 위해 가져온 선물들까지. 엄마, 집이 참 아늑하네. 미영이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좁아서 미안해.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할까? 아니야, 엄마. 여기가 좋아. 미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 사랑이 중요하지. 소피는 베란다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랜드마, 코리어 뷰터펄. 소피야, 한국이 예쁘지? 할머니가 더 예쁜 곳 많이 보여줄게.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0년간 혼자 살면서 간단하게만 해먹던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딸과 외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 미영아, 너는 피곤할 텐데 쉬어. 20년 동안 못 도와줬는데 이제라도 해야지. 어머니와 딸이 함께 부엌에 요리하는 것. 그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소피는 뭘 좋아해? 소피는 밥이랑 김을 좋아해. 미국에서도 한국 음식 해줬거든. 식탁에 앉아 첫 번째 식사를 했습니다. 소피가 서툰 젓가락질로 김을 집어먹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할머니, 맛있어요. 미영아, 고마워. 뭐가요, 엄마? 돌아와줘서. 그리고 소피를 데려와줘서. 미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야말로 고마워. 20년간 기다려줘서. 다음 날부터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소피에게 한국을 보여주는 것이 제 일과가 되었어요. 근처 공원, 전통시장, 어린이 박물관까지. 소피가 가장 좋아한 곳은 한강공원이었습니다. 그랜드마 리버 소비그. 한강을 보며 감탄하는 소피를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소피야, 엄마도 어렸을 때 여기서 놀았단다. 미영이가 추억에 젖은 표정으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도 기억나. 초등학교 때 엄마랑 여기서 연날리기 했던 거. 그래, 맞아. 넌 참 좋아했었지. 그때는 그저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소중한 추억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20년간 찍지 못했던 가족 사진을 하루에도 수십 장씩 찍었어요. 핸드폰 저장 공간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엄마, 너무 많이 찍는 거 아니야? 괜찮아. 20년치를 한꺼번에 찍는 거야. 어느 날 저녁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 247통의 편지들, 실제로 뭐라고 썼는지 알고 싶어.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어요. 20년간 기록해둔 편지 목록이 빼곡했습니다. 미영아, 이거 봐. 2005년 3월 15일 18살 생일 편지. 한국의 봄 소식, 벚꽃이 예쁘게 피었다고, 내가 보고 싶다고. 2010년 5월 8일 어버이날 이메일. 대학 졸업 축하.
너무 자랑스럽다고, 사랑한다고. 미영이가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엄마, 정말 한 해도 빠뜨리지 않고, 응, 내가 받지 못한 줄 모르고 계속 보냈어. 이 편지들 다시 써서 보내줄 수 있어? 미영이의 제안에 깜짝 놀랐어요. 다시 써서? 응, 2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받고 싶어. 엄마가 그때그때 나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미영아. 하나씩 다시 써줄게. 한 달이 지나면서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미영이는 온라인으로 미국 회사 일을 계속했고, 소피는 근처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돌보는 일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엄마, 나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 어느 날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응. 소피도 한국을 좋아하고 나도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럼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자. 엄마 괜찮아? 괜찮다니. 우리 세 식구가 함께 살 수 있다면 뭐든 다 좋아.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20평대 아파트로 이사해서 각자 방을 가질 수 있도록 65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미는 일이 이렇게 설렐 줄 몰랐어요. 새 집으로 이사한 날, 소피가 자기 방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내 방이 있어요. 미영이도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나 정말 행복해. 이런 가정이 있다는 게.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소피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미영이와 함께 장보기를 하고 저녁에는 세 명이 함께 식사하는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꼈습니다. 할머니, 나 한국말 더 배우고 싶어. 소피가 한국말이 늘면서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 소피야. 할머니가 많이 가르쳐 줄게. 저녁마다 세 명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소피는 제 무릎에 앉아 한국 만화를 보고 미영이는 제 어깨에 기대어 쉬었어요. 40년간의 조작도, 35년간의 거짓 결혼도, 20년간의 단절도 모두 사라진 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영희 이모를 어떻게 생각해? 오랜 침묵 끝에 대답했어요. 미워하지 않아. 정말이야? 응. 영희도 사랑에 상처받고 아프고 외로웠을 거야. 다만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이지. 미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같은 마음을 가져서 다행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의 답인 것 같아. 6개월 후 아침 식탁에서 할머니, 오늘 뭐 할 거예요? 소피가 유창한 한국말로 묻습니다. 이제 한국말이 영어보다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오늘은 할머니가 어렸을 때 다니던 학교에 가볼까? 좋아요. 미영이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한국에서 번역일 시작하려고 해. 정말 좋은 생각이야. 65세의 저에게 새로운 역할이 생겼습니다. 손녀를 돌보고 딸을 응원하고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일. 엄마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미영아, 가족은 절대 포기하는 게 아니야.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65세라고 늦은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일 수 있다는 것을. 40년간의 거짓말도
35년간의 거짓 결혼도 20년간의 오해도 모두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으니까요. 저녁마다 세 명이 함께하는 시간. 오늘 하루도 행복했습니다. 내일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게 해주세요. 소피가 두 손 모아 말하는 모습을 보면 이 모든 시련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 관계가 망가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사랑은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65세에 새 인생을 시작한 저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도 딸과 손녀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밤 끝에 가장 밝은 새벽이 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에는 이야기가 있고 모든 이야기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